17세기부터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있었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죠. 퀘이커 교도들은 주로 펜실베니아 쪽에, 그리고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 지역, 그리고 미국으로 오는 대신 자유를 얻은 범죄자들은 조지아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자 터를 잡은 지역에서 본인들만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구조를 형성을 했고요. 이것이 각각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진 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의 국왕이던 조지 3세가 왕실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에 점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775년 영국의 지나친 수탈과 탄압을 견디다 못한 아메리카 동북부의 13개 주가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결과 1783년 13개 주는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미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즉 미국은 기존에 있던 국가가 새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독립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된 특이한 경우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독립에 성공한 미국은 바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가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들 뭐 자치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북부는 미국이 성장하려면 앞으로 미국은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남부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농업국가를 유지를 하고 노예제를 유지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또 심지어는 정부라면 응당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한조차 갖고 있지 못한 취약한 정부였습니다. 혹시 그럼 미국이 일단 독립은 하긴 했는데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13개의 나라가 같이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나요? 정확합니다. 혹시 미국의 공식 그 영어 명칭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부분이 States가 사실은 이제 각 주가 연합해서 생긴 미국의 연방 그런 이제 느낌. 이름부터 특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합중국. 자,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치자를 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 결과 1787년 필라델피아 재헌회의가 진행됩니다. 재헌.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는 각 주의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고 미국을 이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정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회의는 5월에 시작해서 무려 9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탄생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영국처럼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식민 정책을 취할 수 있고 왕과 귀족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회의 끝에 이제 통치자를 뽑는 방법을 합의하게 되는데요. 네, 바로 선거로 선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치자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4년이었구나. 또 통치자의 명칭은 프레지던트,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정했습니다. 안윤마 씨, 근데 왜 네? 미국의 통치자를 프레지던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우리가 영국 같은 나라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경계심이 되게 강했잖아요. 뭔가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을 좀 지양하자 해서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또 어떤 단체나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프레지던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막 뭐랄까 되게 막 절대적인 그런 친 느낌 이런 게 아닌 아니네요. 거죠. 예. 네. 진행자. 그래서 회의 진행자. MC네 MC.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냥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사람인 거죠, 듣고. 자, 이렇게 미국의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자, 이 선거 방식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진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선거라는 개념도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일반 국민이 모두 의무 교육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게다가 이때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도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사람이 과거에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러한 논리는 당시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논설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직에 적합한 자질을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동기와 근거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뽑을 때 판단하고 이렇게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적합한 자질과 특정 수준 이상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선거인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선거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막 뽑지도 못하는데 반발 같은 거 없어요? 이런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래, 있잖아. 그렇지. 무식하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나도 여기 주민이야 이러면서. 왜 똑똑하시잖아요. 아니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을 놓고도 요즘은 이제 간접 선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지금도 있고요. 그렇구나. 난 그걸 몰랐어. 예전에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혁신적인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최초니까 뭐. 솔직히 근데 그러면 뭐 선거인단을 뽑을 때 어떤 뭐 기준이 있어요? 와,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선거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주마다 각양각색으로 다양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인을 선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뽑을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결국 초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는 선거인단을 파견하지 못한 그런 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을 거쳐가지고 처음에 1대 선거에서 선발된 선거인단은 총 69명이었고요. 당시 선거에서는 지금하고 조금 다른데 이 선거인단 한 명이 가면은 2표를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초대 대통령 후보는 12명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선거인단에게서 한 표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1789년 미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만장일치. 야. 와. 그러니까 다 좋아했다는 얘기네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의 정치사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정당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당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데는 당시 미국을 뒤흔든 한 사건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바로 1791년 발생한 위스키 반란이었죠. 위스키 반란? 당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미국 서부의 농장에서는 위스키 양조업이 성행을 했었고요. 특히 펜실베니아 지역에서는 위스키를 화폐로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위스키를 어떻게 화폐로 가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 정부가 위스키에 대해 소비세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위스키 제조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위스키 세금 부과를 강력하게 주도했던 인물이 당시 연방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해밀턴 여기서 나오니까. 이분 또 나오시네. 여기 예. 비슷하게 나랑 생겼다. 닮았는데? 비슷하게 진짜 닮았어요. 우와. 진짜 닮았는데? 진짜 눈이랑 코랑 너무 닮았어요. 자, 이때 연방 정부가 시행한 위스키 세금법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뭐죠? 네, 바로
대량 제조업자들과 소규모 간의 제조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대량 제조업자들은 일정한 고정 금액의 세금을 내도록 했고요. 소규모로 제조하는 농민들에게는 생산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와.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로 인해서 소규모 농민들이 격렬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림 속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저 가운데 뭘 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인데 근데 아닌가? 뭐지? 바로 폭도들이 이 가운데 있는 세금 징수원이었던 로버트 존슨을 붙잡아서 체에 깃털을 잔뜩 붙인 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세금 징수원. 거기다가 깃털은 왜 붙인 거예요? 그냥 아,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계란 동물 던지듯이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동물 같은, 동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폭동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폭동을 진압하러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사건으로 농민들이 그 연방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겠어요. 맞습니다. 농민들을 위주로 한 서부 개척자들과 연방 정부 사이에 갈등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 정부가 더 막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러한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연방당이라는 당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 당원들은 대부분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엘리트 출신이었죠. 아, 그렇구나. 네. 하지만 이때 연방 정부보다 각 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연방당의 반대파도 있었죠. 이들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3대 대통령. 자, 이 토마스 제퍼슨은 1792년에 반연방파들을 규합해서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합니다. 민주공화당은 연방 정부보다는 각 주의 자치권을 더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에서 두 개의 당이 대립하는 양당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냥 시민들 지지해주는 느낌과 네, 좀 지식인들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여기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그럼 저때 만들어진 그 정당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796년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퇴임한 이후에 1826년까지 연속해서 민주공화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연방당의 기세는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년간 미국 정치는 사실상 민주공화당이 일당 체제를 유지하죠. 그런데 이때 민주공화당 내에서 새로운 당을 창설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 앤드류 잭슨. 앤드류 잭슨은 1828년 민주공화당에서 독립해서 민주당을 새롭게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진 민주당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앤드류 잭슨은 권력이나 자본이 연방 정부의 소수 엘리트 계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가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서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으로 확립을 했죠. 안현모 씨, 그 앤드류 잭슨이 왜 자기 이미지를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앤드류 잭슨의 출신이 좀 다른 대통령들하고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라고 해도 어느 정도 뭐 부유한 집안의 자제, 뭐 학식이 뛰어난 사람 이런 귀족주의, 엘리트주의였는데 이분은 실제로 10대 때 이미 고아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 자체가 좀 미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수저 대통령으로 좀 각인이 됐었고 뭔가 보통 사람들, 농민들, 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서민들 대변. 네,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내세웠죠. 네. 하지만 이러한 앤드류 잭슨과 민주당의 정책은 극단적인 면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미국의 서부 개척 편에서도 배웠었지만 개척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잔혹한 정책으로 서부에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하기도 했죠. 결국 이에 맞서서
일부 연방당 지지자들과 민주공화당 내에서도 앤드류 잭슨의 급진적인 정책들을 반대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휘그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희귀당이요? 휘그당이요. 휘그? 네. 그 휘그당이 이후에 오늘날의 공화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국의 정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걸 제외하고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소속이 아닌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을 보시면 국민들이 바로 투표를 하고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직접 선거 제도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 국민들과 대통령 후보 사이에 선거인단이라는 존재가 한 단계 더 있는데요. 글쎄,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선거제도랑 너무 달라가지고 좀 어려운데 그럼 선거인단 숫자가 결정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인단 제도가 저희는 없어서 아무래도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때 이게 선거인단, 즉 그 각 주에서 대통령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선거인단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 미국 선거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인 승자 독식 방식입니다. 승자 독식. 네. 자, 승자 독식이란 말 그대로 승자가 전부 독식한다는 뜻인데요. 전체 선거인단의 수는 538명이었고요. 이 538명은 50개 주에서 선출된 상원 의원 2명씩 100명, 그리고 하원 의원 435명, 여기에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단 3명을 합쳐서 구성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각 주별로 선거인단의 분포를 표시한 것입니다. 선거인단이 총 10명이 배정된 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총 100명의 유권자가 있고 A 후보는 60표를 획득을 하고 B 후보는 40표를 획득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선거인단을 그 득표율을 근거로 해서 표를 나눈다면 후보 A는 10명 중에서 60%인 6명, 또 후보 B는 4명 가져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승자 독식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승리를 거둔 후보 A가 선거인단 10명을 전부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51대 49로 나뉘어도 10명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 저쪽에 투표, 그러니까 비등비등해도 조금만 앞서면 그냥 전체 맞습니다. 의견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전부 승자에게 몰아주었다는 점에서 winners take all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승자 독식, 한 표라도 많은 정당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군소 정당에게는 표를 던져봤자 무조건 사표가 되는 거죠. 주요 동장 2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3당 후보가 나오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결국은 1, 2등 안에 1등을 하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 승자 독식 체계 때문에 양당 체제가 더 굳건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왜 이랬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 대통령 선거를 만들 때는 뽑는다라는 게 했을 때 일단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사람이 승자다. 이게 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 거죠. 비례대표제라는 건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발명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선거인단은 약 한 달 후에 다시 모여서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의 투표 종료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보니까 선거인단 제도 그리고 승자 독식 방식이 이 부작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전체 유권자의 득표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미국 대선에서 총 4번 있었습니다. 꽤 있네요. 네. 그래서
지난 2016년 선거에서 미국 전역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일반 투표수를 합쳐보았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300만 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거인단 숫자를 보시면 힐러리 클린턴은 232명, 도널드 트럼프는 306명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웃긴 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트럼프는 그때만 해도 그냥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었는데 되게 뜬금없이 트위터에다가 The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은 is a disaster, 재앙이다 라고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정작 4년 뒤에 2016년에 본인이 이 제도의 이 승자 독식 제도의 이점 때문에 당선이 되니까 갑자기 180도 말을 바꿔가지고 is actually genius, 정말 뛰어난 제도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